뭐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지금 뭐 최신 판례 그제 정리하고 오늘 또 진도 나가게 될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행정법 진짜 꼭 만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여유가 많은 주제이긴 하죠. 조금 전까지 화면에 띄어져 있었는데 네,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이제는 자신감 가지시고 보실 수 있는 주제이실 거예요. 제가 빼먹고 요거 안 꽂아놨었네요.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 한 방에 다 정리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여러분이 거의 이미 내용이 다 정리돼 있으실 부분인 만큼 새롭게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 복습한다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체계 정리해 보고 특히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별도로 아마 특강이 있을 예정이지만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든지 특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 조문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법 조문들 그냥 교재를 통해서 거의 같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서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 참고로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통상 아무리 못해도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고정 출제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여기 날로 먹는 부분이죠. 그 공부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쯤 되셨으면 정말 쉽게 정리하실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빨리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 여러분 맨날 그리는 거지만 책에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둘로 일단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무엇이 있나요? 행정 강제가 있죠.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래를 향한 거라면은 이와 달리 과거에 법 위반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혼내주는, 벌하는, 제재 처분을 하는 행정벌이 있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왜 자꾸 과거 장래를 강조하냐? 둘은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문제 없다죠. 우리 판례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걸로 본 여지가 아예 없죠. 헌법재판소 하나 빼고요. 다음 행정강제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여러분 어떻게 나눠지나요? 정확합니다. 명령과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랑 강제 집행의 포인트는 해라라고 먼저 명령을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인, 즉 의무 불이행이 전제로 되죠.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 집행이 있다면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 속에 답이 있는 의무 이행할 틈이 의무를 명령할 틈이 없다. 너무 급해 죽겠으니까 즉시 무언가 조치로 나아가는 즉시 강제가 있죠.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다음에 강제 집행은 다시 4개로 나누어지죠. 우리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집행, 그 다음에 못지않게 많이 출제되는 이행강제금, 그 다음 잘 안 나오는 직접강제, 마지막 세금 안 냈을 때 들어가는 강제징수로 나누어지고 통상 얘네 둘은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직접강제가 만약 나온다면 얘랑 비교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강제징수가 나온다면 단독으로 나올 여진 많지 않고 선지 하나 정도 나오든지 아니면은 과세처분이랑 막 섞여가지고 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랑 섞여가지고 출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작년 9까지 9급 기준으로는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긴 하죠. 자, 다음에 행정벌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되나요? 전과 안 남기는 질서 버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전과 남기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그리고 여기서도 한 문제는 고정 출제가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히 판례보다 조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판례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애들이 더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막 같은 출제 교수님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과징금이라든지. 보통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작년에 9급, 7급 모두 다 각각 한 문제씩 단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안 냈을 때 붙는 가산세라든지 또는 원래 별로 안 중요한 거였지만 법도 생기고 최신 판례도 생겨서 이제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된 명당 공표라는 것도 있고 또 단독 주제로 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행정조사라는 것까지 있죠. 통상 이렇게 주제에서 이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인 만큼 강제 집행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제 집행에서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행정상 강제 집행 가능하다. if 강제 집행 가능함. 민사 소송으로 나아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불필요하죠. 아니,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세금 내라고 소송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뜯어가면 되지.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소의 이익이 다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적인 내용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다만 유일한 예외 사례가 하나 있죠. 작년 지방직 구급시험에도 기출이 됐었는데 이른바 보령시장 사례라고 부르는 사례. 자, 이걸 뒤집어 읽으면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못 거는 건데, 그럼 강제 집행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죠. 어떤 사례였나요? 국가가 어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국유 재산을 무단으로 깔고 앉아가지고 건축물을 세워놨던 사례예요. 그럼 국가는 철거 명령 때린 다음 대집행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었고, 공교롭게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사인 갑이 이제 대부계약 체결했겠죠. 내 대부계약 체결한 그 땅을 쓰게 해달라라는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가 그 땅을 주지도 않고 철거 명령도 안 때리더라. 그럼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철거 명령을 때린다. 2번 민사소송 건다. 철거 명령을 때릴 수는 없죠. 왜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가를 대신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고, 이걸 채권자 대위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소민법의 개념인 만큼 우리는 그냥 대위라는 말만 판례에서 나왔을 때 요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 국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채권자 대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채권자인 갑이 너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위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유일한 예외 판례 하나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집행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대집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대집행이 가능한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5개 바로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만 기억하기 좋은데 플러스 비례의 원칙 2가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하고, 그거 내버려두면은 공익에 심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 모든 5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럼 첫 번째 공법상 의무여야 하더라. 출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땅 위에 있는 어떤 구조물을 철거해서 너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긴다. 대집행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만 써도 느낌 오시잖아요. 정확하십니다. 협의 취득은 사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 공법상 의무는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느냐? 가끔씩 물어보는 건데 여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대집행법 자체에서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령이 직접 부과한 의무 또는 그 법령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명령, 처분에 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요것만 되고 요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직접 어떤 의무를 부과했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도 당연히 대집행을 발생시키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일행직에서는 거의 나온 적 없는데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 대집행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요? 강제 집행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의무는 뭘로 부과된 걸까요? 계약이 아니라 처분이죠, 기본적으로. 따라서 계약 같은 거에서 발생한 의무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대집행은 안 되고 소송 걸어서 가야 되죠, 당사자 소송으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대체적 의무여야 하죠. 여기 출제 포인트는 너무 명확하죠. 비대체적 의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야 나가랑 야 내놔.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퇴거, 인도. 요거는 네가 직접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가 안 나가니까 내가 대신 나가겠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고, 네가 안 주니까 내가 대신 주겠다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퇴거와 인도는 대체적, 다시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부자기 의무는 안 되고 자기 의무만 가능하죠. 그럼 반대말은 부자기 의무. 리딩 판례 하나만 읽어볼게요. 야, 네 건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마라 를 개겼다 대집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부작위 의무는 기본적으로 다 네가 부작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비대체적 의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직접 운영 안 해야 되지 남이 대신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예전에 국가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례형 문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주 함정 빠지기 좋은 사례였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부관을 붙입니다. 그 인근 도로에다가 어떤 그 자재 등을 적치하지 말 것. 그러니까 도로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공사한답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관상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도로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대집행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정확하십니다. 쌓아놓지 말 것 이랬잖아요. 이렇게 부작위 의무가 사례로 나오면 은근히 이게 좀 캐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형으로 실제로 나온 기출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대집행은 무조건 해라라는 거에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지 뭐뭐하지 마라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사례형 대비해서 이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정말 빈출되는 판례가 하나 있죠, 여러분. 부작위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은 건축 금지 의무 위반했을 때 곧장 그거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서 대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의 규정이 필요하나요? 법의 규정이 필요하죠. 정확하십니다. 어떤 법에서 건축하지 마라는 금지 규정 뒀고 그걸 위반했다 할지라도 법률 유보 원칙상 철거해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죠. 철거 명령권을 부여하는. 따라서 부작위 의무 위반만 가지고는 이거를 곧바로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지만 또 나올 거예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 4번, 5번은 한 번에 적으면 되죠.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게 아니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이익 형량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결국 대집행은 여러분 어쨌든 직접 남의 물건 때려 부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일 마지막으로 빼주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면 벌써 대집행의 요건 파트는 끝났고요. 자, 그럼 대집행의 절차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글자 따서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대집행은 몇 단계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4단계죠. 정확하십니다. 대집행 하겠다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고장 날려주고 그 다음 영장을 니네 집에 보내주고 그 다음 실제로 불도저 갖고 가서 밀어버리고 그쵸? 불도저 갖고 오는데 돈 들었으니까 그거 네가 내야죠. 네가 냈어야 될 돈인데 비용을 징수하는 식으로 가게 되고 계고에서 엄청 많이 빈출이 되죠. 일단 당연히 이 계고를 비롯한 모든 4가지 애들은 다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계고랑 영장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계고할 때는 반드시 네가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나오는 출제 포인트 네가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은 계고서로만 특정되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죠. 정확합니다. 그 의무의 특정은 계고 처분서 전후의 모든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음 계고할 때 계고서 받아보니까 내일 모레까지 미뤄라. 될 리가 없겠죠. 철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이행기간이 들어가야 되더라. 만약 그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고처분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3일 내로 미뤄라. 위법하죠. 3일 내로 안 미뤘더니 두 번째 절차에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영장에서 기간을 넉넉하게 줬다라고 해볼게요. 2달 내로 안 밀면은 진짜 대집행 들어간다. 그럼 영장 통지를 통해서 기간 늦춰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적법하다 아니면 여전히 위법하다. 여전히 위법한 거예요. 여기 절차제 생기면 줄줄이 다 승계가 돼버리죠. 다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 가능한가요? 철거 명령 때리면서 동시에 계고까지 한 방에 때리는 거. 우리 판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침익적인 성격을 더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의 문서로 철거하세요 아니면 대집행 들어갑니다. 동시에 말하는 거 전혀 문제 없더라라고 보고 있죠. 자, 계고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영장 통지는 진짜 이제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날짜 찍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까지 안 밀면은 담당 공무원 누가 가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조문 하나만요. 얘네 둘은 무조건 해라 생략할 수 있다. 둘 다 생략이 가능하죠.
조문 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서 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는 둘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가끔씩 막 요거는 생략할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급해 죽겠으면 둘 다 생략하라 그 말이죠. 다음 실행과 관련해서는 7급에서는 벌써 꽤 여러 차례 나온 건데 9급에서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나온 내용, 조문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도저 갖고 가는 거는 일출 전 1몰 후에는 안 되죠. 일과 시간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중요하죠.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도 불도저 갖고 올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 저도 앞글자 따서 기억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전, 목, 위. 이 네 가지 경우에는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도 가능하다이고요. 7급에서는 벌써 꽤 여러 차례 기출된 내용이에요. 네가 동의했다. 해 지기 전에 이미 대집행에 착수했다. 그 지금 안 하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위는 느낌 오죠? 위험하다.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해 지기 전이나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도 가능하더라. 요 조문도 좀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죠. 근데 조문이 진짜 몇 개 안 돼요. 열 몇 개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나름 그 하나하나의 조문들은 꽤나 의미가 있는 조문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실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불도저 갖고 갔다니 날 죽여라고 들어 눕고 버틴다. 여러분이 직접 끌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정확하십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력 행사할 수 있는지 항상 문제되는데 판례가 없어요. 몰라요. 다만 누구 부르면 되죠. 그러니까 그쵸. 경찰 불러야 되죠. 그래서 경찰 불러서 경찰한테까지 개기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도 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너를 네가 안 나가고 버틴다. 근데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은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법대로 하고 싶다. 퇴거 소송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결론 소외이익 없다.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민사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사에서는 누군가 내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축물 짓고 살고 있을 때 두 가지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철거 소송도 걸고 퇴거 소송도 걸어야 돼요. 철거 소송만 걸면은 철거를 못 해요. 왜냐면은 판결문에 뭐라고만 써 있으니까 철거해라. 그럼 판결문에 뭐가 안 들어가 있나요? 나가라가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딱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그치만 계고에 앞서 이루어지는 의무를 명하는 철거 명령 속에는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다. 하나는 그쵸 철거 의무도 발생시키고 동시에 퇴거 의무까지 같이 발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퇴거 의무가 발생했는데 퇴거 의무를 발생시키는 퇴거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소외이익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비용 징수하는 거는 당연히 오늘 이 강제 집행의 마지막 파트인 강제 징수죠. 그냥 그래서 돈 내라서 독촉하고 안 내면 그냥 압류하고 못 뜯어가면 되는 거 그냥 다 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그냥 강제 징수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이렇게 대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다 갖다 붙일 걸 그랬네요. 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될까요? 모두 다 그 효력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주장 증명해야 되고 요건 5개 갖추면 무조건 해라 재량이다. 재량에 해당하죠. 대부분의 제재 처분들은 다 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철거 명령이랑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 안 되고 개통실비 사이사이에서는 승계가 되죠.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대집행 한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이행강제금 바로 가볼게요. 어떤 출제 포인트 있는지. 자, 이행강제금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첫 번째 개념 가지고도 자주 물어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집행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표현 자체도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다, 간접적인 수단이다. 간접적인 수단이죠. 왜냐하면 직접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건 아니고 돈 내기 싫으면 해라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수단이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강제 집행의 한 종류인 만큼
과거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맨날 출제되는 판례가 이행강제금 때리고 벌금도 때릴 수 있냐 맨날 물어보기 때문이죠. 둘 다 돈 내라잖아요. 난 법 한 번 위반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 벌은 과거, 이거는 장래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하면 솔직히 되게 싫을 것 같아요. 하나 위반했는데 돈을 지금 두 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저 겁나 짜증나겠죠. 자, 그다음 간접적인 것 같은 건 너무 쉬운 내용인데 빨리 읽다가 못 보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고도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냐면 문장이 길게 나와버리면은 급하게 읽다가 맞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출제 포인트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개념 문제로 나왔을 때. 그럼 두 번째,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어느 의무에 부과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냐, 이것도 최다 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대체적 자기의무 대집행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죠. 재량껏 알아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시면은 대집행이 편할까요? 이행강제금이 편할까요? 이행강제금 해야죠. 대집행 얼마나 힘들어요. 난리 날 거 뻔한데.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근데 이행강제금 진짜 10년 동안 때려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진짜 이제 대집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껏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대집행법과 달리 일반법이 존재하질 않죠. 일반법이 없다. 다만 행기법의 일반적인 규정은 이제 생겼습니다. 올해 3월부터 다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행기법에 대집행부터 해가지고 온갖 실효성 확보 수단의 내용들이 조문으로 다 박혔거든요. 그래서 행기법에 규정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기억을 해두실게요. 행기법에 박혀있는 이행강제금의 조문은 뭐랑 너무 똑같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그냥 빼다 박은 거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문제로 그동안 쭉 나왔던 게 이제 행기법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 자, 그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체 어떻게 부과되길래 자꾸 건축법 하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때리려면 먼저 명령을 한번 때려야 되고 개겨야 되고 바로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명령을 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법 자체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연속해서 행해지면은 후행 처분은 처분성이 없죠. 아까 계고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계고가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도 그쵸, 최초 것만 계고인데 마침 이거 나온 김에 어제 보셨던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똑같은 명령이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저도 무슨 법이었는지 까먹었지만 하나는 딴 법이었고 하나는 유아 어쩌고 유치원법 어쩌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법적 근거가 달라졌는데 이거 해라라고 명령한 의무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 두 번째 명령 처분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처분이었습니다. 요거 최신 판례 번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랬냐? 이랬던 사례예요. 어제 본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자, A라는 명령을 때렸고 객이니까 또 A라는 명령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하라는 의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했어요. 근데 그 A 명령 처분서에는 A법이라고 근거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B법이라는 근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의무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반복된 침입적 처분은 처분성 없음. 이렇게 고르면 틀리기가 너무 좋은 판례가 출제된 거죠. 이것도 처분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케바케로 된 건데 그 법상 A법에 따른 명령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랑 B법에 따라 부과된 명령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위반하면 이거대로 페널티 부과되고 이거 위반하면 이거대로 페널티 부과되니까 별도로 권리 의무를 제한하죠. 그래서 처분으로 본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요. 제가 무슨 법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치원 뭐 유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좀 같이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하실게요. 자, 이거는 예외적인 이제 최신 판례였고 이거는 처분성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가는 절차로 가게 되고 곧장 나가나요? 계고 먼저 해야 되나요? 계고해야 되죠. 법 조문에서는 미리 예고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계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면은 부과처분 들어가게 되고 부과했는데도 안 하면은 당연히 강제징수 절차 똑같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계고는 별달리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 게 대집행 계고랑 완전히 똑같은 법리가 다 적용돼요. 처분이고 계고 위법하면 부과도
위법하고 계고할 때는 상당한 이행기간 부여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의무의 내용 정확히 특정시켜야 되고 모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할 내용도 많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부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맨날 나오는 게 반복 부가할 수 있는지 건축법에 따라서 정말 많이 물어보죠. 반복 부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한 번 돈 내고 털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는 반복해서 가능하다. 다만 반복해서 부가할 때 건축법은 1년의 범위에서 몇 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2회. 1년 2회까지 가능하다. 왜 이런 건축법 규정까지 기억하셔야 되냐? 출제가 되기 때문이고 행기법에도 1년에 2회로 박혔어요. 완전히 건축법이랑 똑같아요. 행기법상 이행강제금은요.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반복 부가할 때마다 이 귀찮은 명령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계고도 안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반복 부가할 때 계고는 다시 한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크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뒤에 판례랑 연결되는 거니까 자 1년에 2회 부가했고 그래서 1년 리셋됐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부가할 때도 계고하고 부가하나요? 1년 리셋됐으니까 명령부터 해야 되나요? 그때는 명령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셋 들어갈 때는. 그와 관련된 판례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고요. 또 부가와 관련된 중요 쟁점 그림 2개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자, 명령을 때렸고 의무이행 기간을 이렇게 부여해 줬습니다. 근데 그 기간 지나도록 의무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요때 의무이행한 경우 했을 때 어쨌든 기간 지났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왜요?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돈 뜯는 게 아니라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의무이행 된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주의하실 거 부과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나요? 징수할 수는 있죠. 조문 자체가 그런데 자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내라고. 집에 납부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돈 내기 싫어서 의무이행했다. 철거했다. 그럼 이미 부과된 금액을 뜯어낼 수는 있나요? 없나요? 요거는 가능하다. 왜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무이행하면은 기간 지나서 했을지라도 부과는 못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상 징수는 할 수 있더라. 양자 꼭 구별해 두시길 바라면서 예외 판례 하나 어제 또 설명을 드렸죠.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제한 행위 위반, 즉 담합하지 말라는 걸 위반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다. 그때 설령 어떤 기간 지나서 의무 위반 다 하고 나서 기간 지나서 의무이행했다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봤죠. 과거에 잘못한 기간 동안. 판례가 이유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교수님들께서는 행정벌의 성격도 이른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최신 판례 2019년 판례긴 한데요. 아직 기출은 안 됐지만 교수님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예요.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예외적으로 내가 의무이행해도 부과할 수 있음까지 꼭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실게요. 또 부가와 관련해서 재밌었던 판례가 하나 있었고 주구장창 기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저 이때 시정명령 했고 객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이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시정명령 때리고 객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부과했던 사례인가요? 이 1회치만 부과한 게 아니라 지난 3년치까지 모두 다 어쨌든 왜 이때 이후로 계속 안 했냐 한꺼번에 소급해서 부과했던 사례죠.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더라. 이것 때문에 아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리셋 되면은 뭐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요? 명령부터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미 리셋된 기간 동안 명령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쉽게 그려주면 좋은데 말이 좀 어렵죠. 판례 워딩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 동안 명령의 의무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명령 안 했다는 말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쓴 건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부과 못하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했다. 무효다 취소다. 무효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9급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7급에서는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예요.
자, 그럼 벌써 이제 이행강제금도 그리고 네, 마지막 주제. 불복 절차. 권리구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둘만 구분하시면 되죠. 하나는 농지법, 하나는 건축법. 농지법이 워낙에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작년 9급에도 나왔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별도의 불복 절차 있다. 근데 그걸 몰라서 행정청이 실수했죠. 고지를 잘해줬죠. 행정심판 걸라고. 그래서 행정심판 걸었고, 행정심판 원래 각하가 나왔어야 되는데 위원회들도 실수했죠. 기각재결하면서 또 친절하게 고지해주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 걸어라.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소송 걸 수 없다. 왜냐? 다른 이의제기 방식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이런 불복 절차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있게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이다 아니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그쵸? 유일하게 상속 안 되는 거 딱 하나가 이행강제금이에요. 나머진 다 상속됩니다. 그렇게 한 방에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벌써 이행강제금도 끝났고요. 이 정도 속도면 거의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시는 속도랑 별 차이 안 나실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직접강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개념은 당연히 한번 읽어두셔야 되고, 직접강제 이그젬플들 두 개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수님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 이그젬플을 왜 기억해야 되냐? 뭐랑 맨날 비교하는 식으로 물어볼까요? 정확하십니다. 즉시강제랑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점에서 즉시강제랑 직접강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냐면은, 공통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죠. 근데 궁극적인 차이, 의무 부과하고 의무 부과 안 하고. 그래서 이그젬플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직접강제 대표적인 예, 외국인에 대한 퇴거 조치.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쫓아낼 리는 없겠죠.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면은 외국인을 퇴거시키는 거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공무원이 내 가게를 문 닫을 리도 없겠죠. 문 닫으라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면은 영업소를 폐쇄하겠죠. 기출된 판례는 아니지만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는요. 즉시강제는 말만 봐도 좀 얘들이 솔직히 이해가 쉽죠. 뭐 작년에 나왔던 그 예시를 가보면은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상 뭐 강제 예방 접종, 뭐 격리 이런 것들. 정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수많은 경찰관이 막 급하게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잠깐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잠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소방기본법상 있는 뭐 다양한 또 내용들, 급하니까 창문 깨고 들어간다든지 뭐 등등등등등 전부 다 즉시강제 예시에 해당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 뭘 기억하셔야 되냐? 행기법 조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규정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는 제일 처음이다, 제일 마지막이다. 당연히 제일 마지막이죠. 비례의 원칙이에요. 가장 빡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중에서 최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가능하면은 직접 강제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행기법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이렇게 적을게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끝이고, 다음에 마지막 강제징수. 일반법인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거고, 돈 낼 의무 있는데 안 내면은 들어가는 절차죠. 여기도 대집행처럼 4단계로 가게 되죠. 야, 내라. 그쵸. 독촉장 한번 날려주고, 그럼에도 안 내면은 계좌를 묶어버려야 되죠. 뭐 아니면 빨간 탁지를 붙이던지. 참고로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가정집에 빨간 탁지는 잘 안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한 건 계좌를 묶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 탁지가 좀 유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뭐 고가의 자재 같은 게 막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하면 이제 팔아먹어야 되죠. 매각해야 되고, 마지막 나눌 거 나눠 먹는 청산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데, 독촉은 뭐랑 완전히 똑같냐? 계고죠, 계고. 정확해요. 계고의 법리 다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연결시키면은, 독촉했다, 돈 내려고 말한 거니까, 나는 권리 위에 잠잔 적이 없으니까 시효가 중단되겠죠.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독촉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독촉을 안 했다든지 독촉 절차가 누락됐다, 당연히 하자는 다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승계되겠죠. 다만 독촉 절차의 하자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죠.
절차 하자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압류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은 처분 금지효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예, 한마디로 계좌에 압류 걸렸다.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카드 대금도 안 빠져나가게 되고 진짜 묶여버리게 되는 거고, 빨간 탁지를 붙이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너 그 물건 팔아버려봤자 사법상 효력 내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겠다. 그게 바로 빨간 탁지 붙이는 효력이에요. 붙이고만 갈 리가 없겠죠. 뭔가 장부에 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 냉장고 있었음 대충 뭐 삼성 냉장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팔아먹어도 되찾아올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은근히 출제 포인트가 그래도 한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거 내 차가 아니고 리스 차량인데 압류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등록부에다 등록하는 거니까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압류했다. 500만 원짜리 하는데 근데 그거 렌탈한 거다. 압류는 무효다, 취소다. 무효예요. 정확하십니다. 그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한 번 기출된 내용. 이렇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 무효인 압류 처분을 제3자가 다툴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텐데, 소유자 아닌 체납자도 이 무효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 있다라고 봐요. 점유권의 침해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는 물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점유권의 침해가 있다. 이런 것이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네가 체납한 액수보다 크다 하더라도 문제 있나요? 전혀 없죠. 이게 얼마에 팔릴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네가 체납한 액보다 컸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거 전혀 아니더라는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다음 매각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대부분의 매각은 공매로 이루어지겠지만 수의계약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출제 포인트예요. 공매도 되고 수의도 됩니다. 대부분 공매로 하겠죠. 그럼 공매는 세 절차로 이루어지죠. 세무서장이 공매해야지 결정하고 그 내용을 너한테 정확합니다.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세금 안 내면 실제로 법원에서 경매 절차로서 팔아버리게 되죠. 공매하는 이 3단계로 가게 되고, 이때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는 얘 하나죠. 얘네 둘은 처분이 아니죠. 그 이유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니까. 두 번째, 통지는 사실상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공매 통지는 공매가 적법하기 위한 절차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매 통지가 위법하면은 누구도 위법하냐? 너도 위법하게 되죠. 맨날 나오는 건 이거죠. 공매 통지가 위법하면은 이거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퉈야 되죠. 예, 맨날 나오는 선지가 되고요. 다음에 조문 하나요. 이렇게 원래 공매를 결정하든지 이거 하는 모든 절차는 세무서장이 해야 되지만 국세징수법상 이 공매 절차를 세무서장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가 나 대신해라. 그냥 그 말이죠. 그리고 이때 법 조문상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면은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공매를 하는 건가요? 대행이란 말 자체가 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세무서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행위만 대신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 자체에서도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고, 그 조문은 7급이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행할 때 대행했다는 사실도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공매를 자산관리공사가 하는지 세무서장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행 사실의 통지는 아예 공매 요건도 되지 않고, 따라서 통지 안 했다 하더라도 공매가 위법하게 되는 거 전혀 아니더라까지 가게 되죠. 다음 다시 공매는 처분성이 있다. 그럼 이거랑 어떤 판례랑 연결되냐면은 공매 절차에서 A라는 사람이 돈 내고 낙찰받았다. 낙찰인 또는 경락인 이렇게 불러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경락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공매를 직권으로 취소해버렸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A는 기껏 낙찰받은 물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줘야 되죠. 법률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따라서 직권 취소를 다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가 처분인 거는 요렇게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됐던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집행과 똑같이 얘네 넷은 모두 하자 승계되지만 과세처분이랑은 얘네랑은 승계 안 되고, 여러분 언제나 머릿속에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사례로 나왔을 때 특히 빼먹기 좋으니까 세금이란 말 나오는 순간 언제나 여러분은 행정심판 임의주의 전치주의 중에 뭐죠? 전치주의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심 전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과 관련된 거라는 건 꼭 과세처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강제징수 절차도 모두 다 행심 전치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 심판 청구 먼저 반드시 거쳐야만 취소 소송 가능하고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다. 요건 사례로 나와서 헷갈리기가 참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뭘 물어보는 거지를 아예 캐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만 전치와 관련된 내용 하나. 무효 확인 소송 걸 때는 전치주의 적용 있다 없다. 그땐 없다.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죠. 이런 거 모두 다 사례의 1논점으로 나오기 좋으니까요. 같이 정리해 두시면, 이걸 왜 들었죠? 되겠고, 이렇게 강제집행 모두 마쳤고 바로 즉시강제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즉시강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개념. 의무 이행을 명하기 곤란하거나 의무를 명했다가는 도저히 어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다이렉트로 가는 건데, 꽤나 이따금씩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자꾸 즉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수험생들이 헷갈리겠지 하고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급해 죽겠으니까 법에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법률요번 적용되는 건데 무려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기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급하니까 명령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법 없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의 다양한 종류들 기억하시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또 행기법 조문 중요하죠. 행기법에 어떤 조문이 중요하냐? 다 똑같아요.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나 너무 빡세죠. 그럼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즉시 강제도 가능하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강제 집행 먼저 해야 되죠. 또 비례의 원칙이에요. 아예 판례도 있었죠. 선 강제 집행이고 어디까지나 즉시 강제는 예외적인 수단이에요. 후 즉시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이게 예외예요. 다음에 즉시강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즉시강제 들어갈 때 영장 필요하냐 없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이거는 대법원과 헌재를 나눠서 보셔야 되죠. 헌재가 깔끔하죠. 영장주의 적용 없다라고 봅니다. 아예 적용이 안 된다. 즉시강제의 성격상 영장 기다렸다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해라. 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결론적으로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가기까지 결론이 좀 다르죠.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지극히 예외적으로 영장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그젬플 사실관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요. 9.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조치. 요거 말고는 이그젬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조치. 사회안전법 지금은 보안관찰법으로 바뀐 법입니다. 조두순 이런 양반들이 새벽에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데리고 가야겠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이게 법이 참 젠틀하게 표현했지만 널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널 끌고 가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경찰서로 잠깐 데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강제로 데리고 가려면은 긴급 체포 같은 어떤 체포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예외적인 이 케이스에선 영장 없이 경찰서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요 정도가 즉시강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불복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요건 중 뭐가 없을 확률이 99%일까요? 그쵸, 소외이익이 없어요. 왜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소 소송을 갈 여지는 거의 없고 국가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벌써 행정강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냥 노트 순서대로 제목만 한번 적어놓고 행정조사. 여기는 거의 다 조문 공부기 때문에요. 쓰는 것보다는 조문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행정조사로 가볼게요. 작년에 7급 문제에서도 단독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되게 지엽적인 좀 좋지 않은 조문까지. 자, 조사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43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144페이지에 있네요. 자, 의에서 첫 두 줄도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있는 조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작용하기 전에 뭔가 하는 조사 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5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문이죠. 너무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일반법은 개별법이 없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조사만큼은 어떻다? 개별법의 규정이 있어야 행정조사가 가능합니다. 왜냐? 조문을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은, 여기가 포인트죠.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행정조사 기본법만 가지고는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에 자발적 협조. 네가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면 되죠. 요 조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문 중에 하나고, 진짜 지엽적이었지만 작년 7급에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의의에서 맨 밑에 일단 행정절차법 규정 없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 위에 그 일반법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적용 안 되는 경우들 예시가 막 적혀 있죠. 정보공개, 근로감독, 조세, 형사 이런 스페셜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 없어서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스페셜한 규정이 있으니까. 자, 근데 작년 7급에 뭐가 출제가 됐었냐, 오늘 문제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조사 기본법 중에서 여기 145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양괄호 1번을 읽어볼게요. 자, 실체법적 한계라고 적혀 있죠. 외우실 내용이 1도 없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라. 비례의 원칙 말하고 있는 거고,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대상자 잘 선정해야 되고,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나올 때까지 터는 거죠. 중복 조사하지 말아야 되고, 처벌보다는 법 준수 유도하도록 중점을 둬야 되고, 당연히 뭐 비밀 누설 같은 거 금지되겠죠. 이 내용까지도 우리 아까 보셨던 뭐 보안 처분, 조세, 형사 이런 데 적용 안 되나요? 를 물어본 겁니다. 진짜 더럽게 지엽적인 조문이었는데, 이게 조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조문이에요. 지금 읽은 요 내용들이요. 요거는 우리 왼쪽에 있는 정보공개, 근로감독 등등등 그런 스페셜한 영역에도 모두 적용된다라고 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실체법적 한계에서 읽어보신 내용들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전혀 없죠. 모든 행정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읽고 넘어갔던 막 조세, 형사 이런 영역일지라도 기본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요건 배제되지 않는다예요. 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세상에 작년 7급에 이렇게 기출을 냈었죠. 물론 요즘은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머지 세 개가 명확하게 정답인 걸로 나왔어서 솔직히 저도 속어법으로 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이런 조문까지 외울 수가 없고,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면 안 돼요. 다만 기출된 거니까 이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나머지는 굵직굵직하게 봐야죠. 다음 다시 왼쪽 페이지 조사 방법 가볼게요. 다 조문을 요약한 거예요, 그냥. 조사는 누가 하냐? 행정기관이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 모든 행정법 영역에서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이라고 할 때 조직법상 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임 위탁받은 기관 다 포함하죠. 그 다음 조사는 정기 수시 중에 뭐가 원칙이다? 정기가 원칙이겠죠. 왜요? 수시가 훨씬 빡세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데 정기적으로 해라. 그럼 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뭐 잘 선정해야 될 텐데, 조사 대상자는 왜 날 선정했냐? 그 선정 기준을 열람하게 할 걸 요청할 수 있고, 웬만하면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요거는 기출이 된 적이 없어서 나오긴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대집행이랑 좀 비슷하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동시목, 동의했다, 시간 내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효 채취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고요. 다음 거 헷갈리기 참 좋아요. 자주 나오는 조문이에요. 자료 등을 필요할 경우 영치할 수 있는데 그걸 영치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여기가 키워드예요. 사진을 촬영하든지 사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물건 내가 가져가 버리면 네가 영업에 크리티컬한 타격을 받는다. 나 할지라도 네가 이거 증거 인멸할 것 같으면 가져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크리티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가 인멸할 것 같으면은.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여러 부처에서 어떤 한 사람을 털려고 한다. 따로따로 털면 너무 괴롭히는 꼴이 되니까 공동으로 한 방에 조사해야 되겠고, 조사할 때 제일 위법하게 될 여지가 높은 게 바로 중복조사죠. 나올 때까지 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다만 다시 털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딱 하나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만. 18년도 지방직에서 정말 치사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않는 한 재조사하지 못한다. 드럽게 맞는 말 같죠. 자발적으로 협조하니까 재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문에선 그런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증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협조 X라고 하나 적어주셔도 좋아요. 18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솔직히 좀 매우 빡세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된 건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 자율신고제도라는 거는 다 재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신고했다, 믿을만하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가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음이에요. 다음 145페이지 양괄호 2번. 적법 절차 원칙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다시 압류하러 나간 공무원이든 행정조사하러 나간 공무원이든 즉시 강제하러 나간 공무원이든 가슴에 항상 뭘 달고 가셔야 된다? 신분증 달고 가셔야 되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항상 휴대 제시해야 되고, 조사의 사전 통지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이요? 7일 전까지 뭘로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문서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협조하네 조사 개시와 동시에 말로도 가능하다. 7일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거기 밑줄은 안 쳐져 있지만 양괄호 이번에 맨 밑에 내용이요.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7일 전까지 가르쳐 줘야 되고, 조사 끝난 다음에도 며칠이요? 7일 내로 결과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요거 강조드리냐? 요게 작년 7급에 나온 내용이에요. 결과도 7일, 들어가기 전에 사전 통지도 7일.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요. 필요한 경우 조사 연기 신청할 수도 있고, 털다 보니까 제3자가 관련된 것 같다. 제3자도 털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털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털 수 있고요.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번 재밌게 나온 적이 있죠. 조사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물어봤더니 쌩깐다. 받겠다는 건가요? 안 받겠다는 건가요? 당연히 안 받겠다는 거겠죠. 거절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조사원이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은 놈이다. 바꿔달라고 교체 신청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는 못합니다. 다음 필요하면 변호사, 회계사 입회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더라.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례의 내용이 되겠네요. 즉시강제와 같은 주제죠. 자, 행정조사. 아까 보니까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료도 영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하냐 문제되는데 결론 가능하다. 왜냐? 이건 범죄 수사가 아니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 거기 써있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있었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거였다. 그때는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조사인지 범죄 수사인지가 영장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인지 마약 수사 목적이었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행정조사가 위법했다. 절차하자 있으니까 그에 기초한 처분도 위법하게 되고, 그래서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과세처분도 위법한데, 우리 어제 보셨던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최신 판례 헷갈리기 딱 좋죠. 이렇게 어제 최신 판례 때 그렸었는데, 행정조사, 다시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해가지고 위법한 중복조사였다고 해볼게요. A라는 자료를 획득하게 됐는데 이 자료가 정말 쓸모가 없는 자료다. 그래서 전혀 이 자료 안 써먹고 그냥 과세처분했다. 그럼 비록 위법한 조사 있었지만 이 자료 전혀 안 써먹었으니까 과세처분 적법하다.
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예요. 이 자료 써먹었든 안 써먹었든지 간에 조사가 위법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위법하게 된다. 함정 나오기 너무 좋겠죠. 국회직에선 이미 기출이 된 내용이에요. 다음에 진짜 자주 나오는 판례가 세무조사 결정. 공매 결정은 처분이 아니었지만 세무조사 결정은 또 처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세트 메뉴로 어제 또 공부했던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최신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야, A 업체 담합했거든?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좀 제한하는 결정을 해라. 라고 물론 이 결정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청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좀 결정하라고. 원래 보통 요청은 여러분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였죠? 처분이었죠.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다라고 본 사례. 그러니까 결정은 아니고 요청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결정 요청이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 최신 판례 나오면 정말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공정위가 한 건 아무튼 뭔가 좀 빡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강제성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저 요청은 처분이었음. 같이 좀 기억하시면은 벌써 행정조사까지 끝. 금방이죠.